그 전시공산주의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전시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작동을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채택을 했겠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전쟁에 대처하고 뭐 등등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볼셰비키 일부의 생각에는 공산주의적인 사회 질서를 확산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겠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농민이에요. 왜냐하면 식량이 제일 부족한 자원인데 식량을 아빠한테 징발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은 그걸 뺏겨야 되잖아요, 강제로. 근데 이제 농민들이 저항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내란 상태였어요, 농민들이 저항이. 무력으로 진압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였고, 농민들 하면 누가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뿌띠부르주아들, 주로 이제 도시의 상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든 경제 영역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 영역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싫어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좋아했을까요? 노동자들도 싫어한 거야, 문제가. 노동자, 농민의 이름으로. 그것도 농민은 좀 2차적이니까. 노동자의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노동자들이 특히 공산주의적 조치가 확산된다고 일부가 생각했던 전시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싫어한 거예요. 왜? 노동규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특히 어떤 사람들, 볼셰비키나 막스주의자들 진영 안에서도 아까 제가 노동자 평행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장했던 볼셰비키 일부가 여기에 상당히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의 역할보다 노동자 평행, 그러니까 노동자 공장 소비에트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평행이나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규율이 강화된다는 말은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 관리인과 노동자 간의 분할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본가 대신에 볼셰비키 당 관료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들이 노동하는 건 똑같고 그거보다 더 가혹한 규율을 막 강요를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거기다가 도시인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반발도 많아지고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그 불만이 아주 상징적으로 폭발한 게 크론슈타트라는 해군 기지에서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징적으로 중요하냐면, 반란의 규모가 뭐 엄청나게 커서 국가를 위태롭게 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한 해군 기지에서의 반란이니까. 근데 크론슈타트 시범들이 실제로 17년 혁명에서 혁명을 선도했던 주도적인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지 세력이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구귀족이나 자본가 계급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게 당연한 건데 혁명을 주장했던 그리고 선도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볼셰비키 혁명이 혁명 당시에 자기들이 내세웠던 명분들을 상당수 실현하지 못했거나 그것들을 개발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크론슈타트 수봉 반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러고 책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걸 계기로 신경제정책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는 건 상당히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레닌 주도로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앞에 뭐랬죠? 전시공산주의라 제가 말이 헷갈리는데, 전시공산주의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을 이룩하게 돼서 이게 바로 신경제정책이라는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공산주의와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신경제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신경제정책은 농민과의 타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표현으로 농민과의 브레스트-리토프스키 조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만 원칙을 훼손시키지만 농민들과 타협을 통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끌려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시행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통제도 완화되고 노동규율도 완화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농민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잉여 식량을 다 증발했잖아요, 농민들한테. 근데 이거를 현물세로 바꾸고
나중에 가면은 이걸 더 확대시켜요. 이건 뭐냐 하면은 세금으로 일정한 농산물만 납부하고 나면 남는 농산물은 일단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 만큼 놔두고 그러고도 남는 잉여 농산물이 있겠죠. 이 잉여 농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농민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처분을 하려면은 어디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팔죠? 시장에 있어야 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허용해 준 거예요. 사적인 시장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자기들이 잉여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잉여 농산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는 욕구를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잉여 농산물도 더 늘어나니까 시장에 많은 농산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이걸 중개하는 상인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은 주로 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이것들이 도시로 팔려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거를 중개하는 상인들이 번성하게 되고, 대규모의 시장도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농민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현금을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공산품도 사갖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경공업 위주로 산업도 부흥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사회적 통제도 약화되고, 정치적으로 좀 더 민주화되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시 그렇지만 핵심은 농민에 대한 경제적 조치의 완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신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 볼셰비키 혁명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요. 공식적으로는 1921년부터 1928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게 사실 오랫동안 아주 문제없이 지속된 게 아니라 한 23년, 24년 정도만 되면 벌써 문제점이 생겨나요, 사실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농민 중에서도 농사를 좀 더 잘 짓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좀 비옥한 농지를 가졌거나 하는 사람들은 잉여 농산물이 더 많겠죠. 잉여 농산물을 축적해서 돈을 가지게 되면 이걸로 땅을 더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 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농업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표에서 신경제 정책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농민 내에서 계급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농민과 가난한 농민이 분할되게 되고, 그러니까 구자르 체제의 농촌에서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고리대로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가난한 농민들은 이웃에 돈 있는 부농들한테 돈을 빌려 쓰는데 이게 아주 고리란 말이에요. 고리대 같은 것들도 다시 막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이제 농민들 간의 계급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부농이나 또 상대적인 중농들은 신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빈농들은 이거 더 나빠진 거니까 자기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빈농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프에서는 주로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도 소비재 산업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1차적인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산업이 해야 되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러시아가 고립된 상황 속에서 급속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경제적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급속한 산업화에 있잖아요. 특히 러시아는 자본주의 발전이 상당히 낙후된 국가였잖아요. 여기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생각에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 나라의 산업 발전을 원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원도 주고 기술도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타락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급속하게 중화공업 위주로 산업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산업 발전을 안 하면은 사회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속한 산업화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프 상태에서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발전이 활성화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내프만 가지고는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기 힘들다는 건 누구나 동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레프는 이제 과도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도 상당한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당장 폐지하고 빨리 사회주의적인 발전 경로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쟁이 막 벌어지는 무렵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버리죠. 레닌이 죽죠. 그 레닌이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가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던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까 러시아의 발전 경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레닌의 후계자를 놓고 권력 투쟁이 이것과 결부되게 돼요. 이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스탈린이, 우리가 결과는 알죠. 스탈린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스탈린이 부상하게 된 뭐 스탈린 개인적인 거나 그 당시 정세 같은 거는 책을 좀 참조를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 얘기 또 자꾸 하면 또 스탈린주의자라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객관적인 역사책에서 제가 옮겨온 거예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또 쓰고 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아주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이 쓴 소련 역사나 스탈린 정기에서 스탈린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들을 좌파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스탈린에 대해서 훨씬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우파들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소련을 보려고 하고, 물론 기본적인 판단은 부정적이지만, 근데 좌파들은, 특히 좌파 지식인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치학자나 이런 이론가들은 역사적 맥락이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야. 일단 틀린 거야. 그리고 자꾸 이론, 스탈린주의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탈린 스스로가 자기를, 물론 나중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론가로 포장하긴 하지만 속마음으로 한 번도 자기가 이론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스탈린을 막스주의 이론가라고, 이거는 나중에 스탈린이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 권력을 개인 숭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동료들이나 부하들이나 인민들이나 스탈린 스스로도 자기가 이론에 능통해서 권력자가 됐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이론가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이걸 왜 자꾸 이론을 가지고 스탈린을 평가하고 스탈린 시대 소련을 평가하는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너무 잘못된 접근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교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역사학자는 접근 안 하는데 무조건 철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스탈린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건 자기들이 정치적 아마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이 정치적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현실에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이론하는 사람들은. 소련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일단 틀린 거야. 소련 인민들은 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다 스탈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스탈린이 잘못된 철학 때문에 그랬던 거고 여기서 한 발짝도 더 안 나가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한글로 돼 있는 스탈린 전기 중에 아주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강철 권력 스탈린인가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스탈린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서유럽 좌파들이나 우리나라의 반스탈린주의자들이 스탈린에 대해서 평가하는, 특히 트로츠키주의 하시는 분들이 스탈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들을 읽고 그 글을 보면 이거 스탈린주의자가 쓴 책인 줄 알아요. 처음에 보면. 그 정도로 극심한 평가의 차이가 갈라져요. 이거는 좀 뭔가 왜곡된 거다. 문제가 있는 접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좀 교정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 이제 논쟁 중심으로 스탈린의 집권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프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이걸 둘러싸고 크게 세 입장으로 나눠져요. 크게 당연히 이제 중도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우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하린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지도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프의 상당 기간 지속을 주장을 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레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소련 현실에서는. 그래서 당면한 과제는, 그 당시에 당면한 과제는
농민이 일단 부를 축적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것도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나온 구절을 부하린이 다시 옮긴 건데, 그걸 다시 우리나라 광고에서 카피 옮긴 거 있죠. 김정은이 옛날에 카드에서 광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 되세요. 그게 구호예요. 농민들이요, 부자가 되시오, 이래요. 중요한 당대회에서. 그 때문에 이제 엄청 욕먹고 몇 달 뒤에 곧바로 철회하거든요. 철회하긴 하는데,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우파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농민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어떤 경제체제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높이고, 특히 생산력이 높아지더라도 중화학공업 같은 부문에서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농업과 소비재 부문에서의 생산이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런 소비재 생산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공업이 발전하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장 설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될 거라는 이 순차적인 발전 경로, 그리고 이게 상당기간 몇십 년 이상 지속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우파들이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파의 입장이고, 좌파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이게 사실은 막스주의 정통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계속 봤던 정통 막스주의 입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스탈린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소련 중심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단처럼 좌익 반대다 그러니까 소수 이단처럼 얘기되지만 사실 이게 정통 입장이에요. 이 입장은 뭐냐면은 사회주의로의 건설은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중화공업 위주의 급속한 산업 발전이 전제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화공업 위주의 발전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대규모 공장을 짓는 거잖아. 제철소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소, 자동차 공장, 군수 공장, 화학 비료를 생산해야 되고, 비료 공장, 뭐 트랙터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기계 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만드는 규모가 일단 크니까 엄청난 자본이 투하가 돼야 돼요. 근데 소련같이 가난한 나라, 특히 내전으로 완전히 쪽박 찬 나라에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뭐가 논쟁거리가 되냐 하면은 사회주의로 발전하기 위한 초보적인 자본을 어디에서 획득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이론을 좌익 반대파, 좌익 공산주의의 아주 중요한 이론가가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적 시초 축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시원 축적, 뭐 원시 축적, 번역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초 단계에서 일정한 규모의 자본이 있어야지만 이게 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넷플식으로 조금씩 뭐 소비재 위주로 산업이 발전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본 거야. 어느 세월에 그걸 하냐는 거야. 어느 세월에 그걸 하느냐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농민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죠.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으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래프가 장기간 지속되면 농민 계급이 세력을 키우고, 또 농민 계급과 함께 누가 세력이 실제로 커졌냐 하면은 농산물을 도시에 내다 팔고 중개하는 상인들의 세력이 되게 커진 거예요. 래프 시기에 이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세력을 부를 축적한 이 당시 소련 말로 래프만이라는 집단이 형성이 돼요. 상인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프티브르자 계급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건 사회주의를 그때 후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후퇴를 용인해서는 사회주의로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좌익 반대파가 생각한 시초 축적은 어디에 있냐? 농민에 대한 전쟁을 주장을 해요. 농민을 철저하게 탄압해서 농민으로부터 수탈한 재원을 가지고 산업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노동자 계급 중심이 막스주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공산당사에서 봤잖아. 농민들은 곧 분해될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분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러시아에서는. 그럼 어떻게 인위적으로 농민 계급을 분해시키는 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본 거야. 농민 계급에 특별히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싫어서가 아니라, 시골에 똥냄새 나고 싫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농민 계급을 급속하게 인위적으로 해체시켜서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믿은 거야. 아주 전형적인 그 단선적 역사관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급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좌익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스탈린에 반대를 하니까 좌익 공산주의가 되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농민 문제에 있어서는
스탈린, 중도파였던 스탈린이나 우파보다 훨씬 가혹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인도주의적 이래서 그런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쨌든 농민에 대한 전쟁과 수탈을 통해서 그 사회주의적 발전의 시초 축적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진행시켜야 된다. 이게 좌익의 입장이었어. 그래서 스탈린은 중도파야. 그래서 이제 기회주의자로 비판받는 게 그런 거죠. 근데 후계 권력 싸움이 이거 겹쳐져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겹쳐 있었냐면은 레닌 사후에 볼셰비키 당내에서는 3두 체제라는 게 형성이 돼요. 트로이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주축이 누구냐면 서기장이었던 스탈린, 그 다음에 아까 이름 나왔죠.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레닌의 핵심적인 신복이었던 이 세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죠. 그 세 사람이 연합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 세 사람이 손을 잡은 거는 셋이 특별히 친해서가 아니라 반대자가 아주 강력한 적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적대자가 누구냐면 트로츠키예요. 트로츠키가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고 당 내에서도 권력 기반이 상당히 강력했고 특히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 군대를 건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은 모태통 말처럼 권력은 총부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해서 얘가 군대를 가지고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실제로 볼셰비키 지도자한테 상당 부분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보나파르트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물론 악선전이었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군대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로츠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손을 잡은 거죠. 근데 결국은 성공해요. 뭐 과정이나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트로츠키를 권력 중심에서 몰아내요. 한직으로 몰아내버리죠. 숙청해요. 근데 이제 숙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듯이 죽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중요한 당직을 잃고 한직으로 가거나 그 정도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숙청해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또 내분이 일어나죠. 근데 세 사람이 딱 보니까 스탈린이 보통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노비에프가 보니까 트로츠키는 제거했는데 스탈린이 너무 이거 좀 만만한 사람이 아닌가. 자기들이 또 먹히게 생겼거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트로츠키까지 가져갔다. 자기들이 막 비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빛을 바꿔가지고 트로츠키 주장을 지지하면서 스탈린을 막 비판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시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트로츠키가 반대파를 형성하는 게 연합 반대파예요. 유나이티드 오포지션을 형성하는데 연합 반대파를 형성을 해요. 근데 이 연합 반대파의 이론적 입장은 어디하고 가까우냐면 자익 반대파하고 다시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완전히 자익 반대파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 입장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트로츠키 주장. 왜 트로츠키 주장이 가깝냐면 상당히 정통의 주장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입장이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익 반대파의 입장에 근거해서 스탈린을 비판을 하는 거죠. 스탈린이 그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되니까 스탈린은 누구하고 손잡냐면 우익 반대파의 부하린하고 손을 잡아요. 부하린하고 세력을 합친 다음에 어쨌든 권력 다툼에서 얘네들을 좌익 반대파를 다 썰어버리죠. 연합 반대파를 패배시키는데 연합 반대파를 패배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우두머리였던 세 사람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트로츠키가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있었던 프라브라젠스키라는 사람을 비롯한 좌익 반대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스탈린 지지를 다 돌아서거든요. 스탈린을 다 지지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나중에 이제 정치적 양심의 문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양심을 대신했다. 권력자한테 붙어서.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죠. 왜 동의하지 않느냐.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때가 언제쯤이냐면 27년에서 28년쯤이에요. 1927년에서 28년쯤인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28년에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돼요. 근데 이 1차 5개년 계획이란 게 결국 이제 소련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향으로 소련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추진해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신경제 정책이 사실상 폐지되고
1차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는데 이 1차 5개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농업 집단화와 중공업 위주의 산업 발전이에요. 이게 자익반대파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연합반대파를 다 붕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수청하냐면 부하린을 바로 수청해버려요. 부하린을 수청하고 자익반대파의 주장을 자기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1차 5개년 계획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자익반대파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스탈린을 비판했던 거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서 비판을 했던 건데 자기들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양심을 뭐 배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탈린이 좌선회하면서 자익반대파와 손잡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바로 자익반대파들이 주장했던 중화공업 위주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한 중앙 통제를 통해서 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 경제의 모델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련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생필품 부족, 막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급속한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생필품 부족하고 농업 생산량 부족하고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뭐 착취당하고 이런 구조. 이게 이때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자익반대파의 주장이에요. 자익반대파들이 스탈린과 반대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스탈린주의와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 주장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대립됐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 주장했던 거예요. 노동자 반대파는 좀 민주적이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노동자 반대파들이 역시 이제 농민에 대한 권력에서의 배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노동자 평의로 국가가 대체되면 농민들은 배제된다고 했잖아요. 급속한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화 이 사람들이 역시 찬양한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앙 통제적인 생산 방식에 대한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자익반대파들은 그것도 찬성해요. 노동자 반대파하고 자익반대파가 좀 헷갈려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구별이 돼요. 이거는 아주 좀 세부적인 건데 생산 방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 방식을 통제해야 된다는 게 노동자 반대파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좌익이나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장은 여기에 대해서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전시공산주의 체제 때 1인 경영이라는 게 도입돼요. 아까 제가 그 전시공산주의 얘기하면서 노동자들도 막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혁명 직후에 볼셰비키가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을 통제하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자기들의 선전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기업이 지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생산이 다 거의 붕괴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 노동자의 그 노동 규율이랄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급속하게 막 새로 공장을 지으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 농민들이 도시를 이주해서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공장 가서 여러분들 공장 가서 일하면 낯설겠죠, 힘들고. 그 정도의 차이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게 사실 규율화의 과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장을 가든 뭐 다른 사무직을 가든 어디를 가든 비슷한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군대를 가든 특히 군대를 가면. 남자분 군대 갔던 남자분들은 공장 가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응할 수 있어요. 작업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달라질 뿐이지. 근데 이런 거 전혀 없는 농민들이 근대적 규율을 하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공장에 와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또 문명인 사람들의 설명서도 못 읽는 기계를 막 올려야 되는 거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다 농민이, 그 당시 농민의 생활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지만 농한기와 농번기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농한기 때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노름하고 술 먹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박정희 시대 때 매일 계몽이 그런가. 노름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불과 우리나라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민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920년대 소련 농민이에요. 러시아 농민이에요. 그러면 좀 짐작이 되죠. 그 규율이 전혀 안 되는 거야.
특히 음주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드카로 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결석 지각이 수도 없는가. 이렇게 되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 출근을 해야지 뭐 기계를 돌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로 규율을 해야 되니까 노동자 평가에서 맨날 결론 나는 게 쉬는 시간 너무 많이 하자. 우리한테 반장 이런 놈들 다 없애고 간섭 못하게 하자. 이런 거를 자꾸 결의해버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반대파들이 생각했던 건 사실은 아주 규율화되고 숙련된 독일의 대공장의 성인 남성 노동자들 이 모습을 생각한 거야. 그리고 노동조합 경력도 20년 이상 되고 뭐 사회당으로부터 정치 교육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 공장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소련에 그대로 갖고 적용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생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붕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레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러시아 인민들은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인 경영 체제를 다시 도입하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테일러주의를 도입해요.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테일러주의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막 확산되고 있던 무렵이거든요. 테일러주의야말로 이거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의 책상을 아주 그 가혹한 방식이다 이렇게 막 비난했는데 소련에서 레닌 시대에 채택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거를 또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방식을 소련이 채택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도입한 건 아니에요. 단순한 논리로 도입한 건 아니고 상당히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테일러주의가 도입 때문에. 테일러주의를 있는 그대로 또 도입한 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조금 부수적인 얘기긴 한데 라스체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중앙노동연구소라는 거를 국가기관이나 연구소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주도로 이제 테일러주의를 도입을 해요. 근대화된 작업 방식 같은 거를 주로 연구해서 도입하던 거를 맡았던 사람인데 혹시 문학, 예술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재밌어 하시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요새 뭐 제가 책 검색하다 보니까 베냐민 전집이 그렇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막스 관련된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베냐민 전집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말했지만 너무 어려운 책이 그게 되게 많이 팔렸어요. 아마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팔린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한 이렇게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자가 아닌데 어쨌든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베냐민 글들 같은 거 보면 기계 얘기 나오죠.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텍스트 이름 들어보셨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얘기하죠? 예술작품의 성격 자체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나이브하게 베냐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해석을 자꾸 해요. 그래서 기술 복제 시대가 돼서 예술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아우라 얘기하는 사람들 그딴 소리 하는데 그 베냐민을 정말 거꾸로 읽은 거죠. 그게 아니라 반대 얘기를 하죠.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조건이 예술의 성격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되게 찬양해요. 근데 이게 베냐민이 독특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느낌을 잘 상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19세기 내내 또는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이었어요. 우리는 과학기술의 익숙한 문명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지금의 발전 기술을 못 따라가고 되게 놀랍잖아. 근데 그게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경이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했어요. 서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예술작품, 미래주의라든지 뭐 이런 미술 사람들은 다 기계에 대한 열광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이런 애들이 열광하는 건 기관총. 기관총의 스피드, 금속성. 이런 데 열광해서 전쟁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정서가 그 당시 유럽, 서유럽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 표현주의가 그때 나오잖아요. 표현주의 영화들 어떤 게 있어요? 메트로폴리스 영화 보면 뭐가 나와요? 공상과학 영화들이 그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사이보그야. 20세기에 나온 영화다 그 주인공이 사이보그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인간 본질을 훼손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라는 거를 진보의 아주 중요한 징표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그 근대화 또는 진보를 강조했던 그 서구적 역사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기계가 일반화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기계가 일반화되냐 하면 인간의 육체까지 기계로 다 대체될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새로운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벤야민 아까 그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에서 핵심적인 그거 아니에요. 카메라 렌즈가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게 아주 중요한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갖고 있는 이게 절대적이거나 영원하나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면 예술 이해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 되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적 분위기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서 가스테프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하면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나타난다 그랬죠. 새로운 아주 발전된 이전의 인류하고 다른 사회주의적 인류의 모습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계에 가까울수록 더 진화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기계화된다. 우리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잖아. 그렇죠? 찰리 채플린 영향으로 인간이 기계화 그럼 항상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진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스테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러시아 혁명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인간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을 바꾸면 인간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인간을 기계처럼 규율화하는 거예요.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규율화시키면 그게 인간을 아니라 테일러주의는 자본가들이 인간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인간을 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테일러주의를 도입한 거야. 그래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재밌죠.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러시아 혁명 초기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러시아 혁명에 참가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확고해지면서 다 숙청되게 되지만, 배제되지만, 초기에는 아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러주의나 1인 경영 이런 거를 단순하게 자꾸 이제 소련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기만 보고 아주 심플하게 노동자들을 빨리 착취해가지고 그 공장 빨리 짓고 생산량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물론 그런 이유가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생각에서만 접근한 건 아니라는 거. 아주 좀 깊이 있는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스탈린이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소련 사회주의 건설의 주된 흐름이 된 거예요. 이게 소련이 망할 때까지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겠어요? 농민 문제가 있죠. 농민이 계속해서 억압돼요. 그러니까 산업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별개로 일어난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정책,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발전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게 농업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중화공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자본을 농민으로부터 빨리 착취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 생산성 자체가 낮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야. 식량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업 집단화를 한 거는 그냥 농민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 집단화라는 방식 외에 농업을 더 진보된 또는 더 생산력이 높은 방식으로 나가는 어떤 모델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농업 합리화한다 그러면 뭐야? 농업 대규모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회에서든지 농업을 더 발전시킨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대안은 천편일률적으로 농업을 대규모화해서 산업적 구조로 재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영농기업, 농업기업 형태로 변화시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면 사회주의에서는 집단 농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산업화하는 과정이 농업 집단화, 농민들을 마치 무슨 포로 수용소에 가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농업을 집단화함으로써 산업적 질서에 편입시키면은 농업 생산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믿음에서 그걸 한 거야. 문제는 이걸 시행하는 방식인데, 레닌이 이제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했던 거는 모델을 만들지 않는 거야. 모범 농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레닌 생각에 당연히 이 집단화된 농장이 개별 영농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으니까 몇 년만 시행하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농업 집단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너무 나이가 생각이죠. 농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착심 같은 거 너무 과소평가한다. 농민들은 그 토지에 대한 집착 같은 걸 버리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걸 이제 과소평가했던 거야. 반면에 이제 좌익 반대파들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거죠. 간파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냥 말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집단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제 스탈린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되게 강하게 막 푸시하다가 어떤 때는 좀 풀어주다가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급속한 집단화였어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러시아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1차적으로 생산량 자체를 보면은 아주 급속한 증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통계가 아무리 이제 과장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급속한 산업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 열강들이 아주 상당히 놀라운 거였죠.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예요? 28년, 2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대공황이 오잖아요. 자본주의가 망할 정도의 대공황이 오는데, 그러니까 급속하게 경제가 추락하는데 소련은 반대로 급속하게 비약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소련 모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그 볼셰비키 비난했던 서유럽의 계량적 사회주의자들 상당수가 그 모델을 막 견학하러 오고 그러죠. 특히 이제 누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국유화를 이 사람들이 주장했거든요. 이거를 국유화와 계획경제의 장점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획경제 모델이 시장 모델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초기에는 비약적인 경제가 있잖아요. 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농민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농민 문제는 곧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항상 완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화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니까 완성적인 또 소비재의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소련은 그러면 항상 냉전시대 때 소련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 그러면 줄 서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긴 줄, 펜 한 덩어리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늘어서 있는 줄. 나중에 이제 브레즈네프 시대 때가 이게 더 심화돼가지고 그 구호가 있었어요. 뭐 내용은 잘 기억하는데 어떤 거냐면, 가게에서 생필품 파는 가게에서 줄 서 있는 인민들한테 하는 말을, 점원들이 하던 말을 말로 하면 귀찮으니까 구호로 붙여놨어. 뭐냐면 주는 대로 받아가라, 줄 서서 싸우지 마라, 이런 몇 가지 구호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국가의 구호가 될 정도로 만성적인 이 생필품 부족이 소련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죠. 근데 이제 생필품 부족을 이제 부각시키면 사실은 또 냉전 논리일 수도 있어요. 생필품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반대로 교육이나 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아시겠지만 보장받았잖아요. 러시아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재, 그리고 특히 이제 사치품,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부족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의 기본적인 필수 조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료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화향유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게 재밌는 게 볼셰비크가 혁명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볼쇼이 발레단의 이런 아주 고급 예술단체들이 제정 러시아 때 사실은 생긴 거잖아요, 다들. 그래서 제정 러시아의 귀족 문화였잖아요. 이걸 혁명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폐지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무료 전국 순회 공연을 시키죠. 인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련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소련이 망하고 나서 거기를 방문했던 서방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던 게, 아주 평범한 보통 노동자들이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나 이런 데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었겠죠. 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제일 힘든 건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소련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 들어본 거 있을까요? 소련은 무조건 아주 잘못된 사회, 지옥 같은 사회라고 생각하시죠? 우린 다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최근 한 10년간 소련에 대해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의 대중들이 들을 수 있었던 폭로는 박노자라고 볼게요. 박노자가 소련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근데 박노자 입장은 너무 뚜렷하잖아요. 소련 너무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소련 너무 싫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거의 그런 루트로 얻어진 정보만 없고, 또 하나는 뭐야? 스탈린 체제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은 냉전 시대 때 유포된 거예요. 냉전 시대 때, 여기 보시면 세움총서 5권, 나중에 6권으로 나오게 문화적 냉전에 보면 이게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유포시키느냐,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이제 CIA 공작에 의해서 유포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소련 스탈린 체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소설이 있잖아요. 뭐예요? 1984하고 동물농장이죠. 그게 전 세계에서 한 3천만 부 가까이 팔렸어요. 팔렸다기보다 배포됐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배포된지 아세요? CIA가 사서 배포한 거예요. 진짜. 조지 오웰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CIA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조지 오웰 일찍 죽잖아요. 일찍 죽고 미망인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조금 이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CIA에서 조지 오웰 판권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뭘 했겠어요? 책을 한 2천만 부를 찍어 돌렸어요, CIA에서. 공짜로. 근데 책만 갖고는 아무래도 읽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판권을 사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 원작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CIA가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탈린 비판의 천명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본가들이 공산주의 비판하면, 공산주의를 원래 싫어하던 사람들은 동조하겠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체로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은 저건 원래 반대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별로 믿지가 않잖아. 그래서 원래 제일 신뢰 있는 비판은 어디에? 내부에서 뭐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그래서 트로츠키 개인이 CIA 협력자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트로츠키 주의자들이 상당수가 활동 자금은 CIA에서 나왔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 중에 트로츠키 그룹에 계신 분 있으면 나중에 가서 또 스탈린주의라고 뭐라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트로츠키 주의자들이 기관지가 있었어요. 파티잔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이거 주도했던 발행인이 어빈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빈 크리스톨 누군지 아세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시면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한국에 네오콘 이런 거 책이 막 유행했었잖아요. 90대. 네오콘의 아버지예요, 어빈 크리스톨이. 트로츠키 주의자, 이 파티잔 발행하던 사람. 돈은 CIA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 서구의 트로츠키 주의자들의 대부분의 활동은 CIA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 시대 소련, 특히 스탈린 사후의 소련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는 게, 정보가 너무 차단되고 일방적인 정보만 받아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 사회가 어떤 사회냐. 저는 모르겠어요. 평가 못한다는 건데,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척 평가하시는 분들이 무슨 근거에서 얘기하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별 근거 없이 얘기해요. 그 근거의 원천이 대부분 CIA, 냉전시대 CIA에서 유포된 팜플렛이거나 트로츠키 주의자들에게서 나온 얘기거나 뭐 그런 거예요. 좀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이 소련 사회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좀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나요, 제 얘기가? 저는 상식이 다른 사람들 자꾸 트로츠키주의자, 스탈린주의자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